네, 안녕하십니까. 덕굴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얼른 영상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바로 영상을 켰는데요. 한올바이오 파마에 관해서 엄민용 연구위원님께서 소중한 리포트 자료를 또 업로드를 해 주셨습니다. 너무 잘 보고 있고요. 데이터가 워낙 풍부하고, 그리고 바이오 업계에서 워낙 이제 영향력이 크신 연구위원님이시다 보니까 리포트에 대한 기대가 크고, 사실 사람들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리포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사하게도 잘 올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영상 해석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일본 관련해서 그 판권 계약 이슈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리포트에서도 언급을 한번 더 해주셔서 너무 다행이고요. 저보다 워낙 뛰어나신 분이니까 제가 워낙 많이 배우고 있어서 한 수 배운다는 느낌으로 리포트를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레포트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한 10몇 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신속하게 하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가는 먼저 48,000원 이제 유지를 해주셨고, 현재 주가가 37,000원으로 지난 금요일에 마감을 했죠. 그래서 오늘 지금 장전 NXT 시장에서는 31,500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상보다 더딘 임상 속도가 올해가 끝이다. 연말부터 줄줄이 이제 나온다. 1401 바토클리맙이죠. 바토클리맙의 TED 갑상선 암병증 임상 3상 결과가 올해 연말에 이렇게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부작용 없는 후속물질 IMVT1402 아이메로프루바트라는 물질명이죠. 첫 임상 3상 결과 공개가 예정되어 있다. 이미 1401로 긍정적 첫 임상 3상 결과는 뭘 나타내는 걸까요? 이거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죠? 루푸스는 임상 2상이니까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나타내는 걸 겁니다. 이미 1401 긍정적 임상 결과로 1042가 아니라 1402입니다. 1402의 임상 결과 기대감이 높았으나 주가 반영이 제로 상태다. 그러니까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다. 이유는 1402의 3상 발표 전이기 때문에, 1402로 발표난 게 없기 때문에, 발표 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1401 바토클리맙의 일본 판권 계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 영상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말부터 1401과 1402 안구건조증 치료제까지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토클리맙 연말 TED 적응증 임상 3상 탑라인 데이터가 연말에 이제 발표가 예정이고요. 일본 제약사 다수와 판권 계약 논의 중으로 다수랑 일본 제약사 다수랑 논의 중으로 이 내년 상반기, 저 예상 시점이 좀 비슷하시죠? 내년 상반기 체결 목표고요. 후생 노동성으로부터 ODD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아 높은 약가가 가능하고 연말 또는 연초에 중국 승인도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좀 그 하버바이오메드랑 분쟁이 좀 있어서 살짝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시기는 연말 또는 연초로 잡으셨네요. 자, 로이반트는 1401의 상업화 비용 수천억 원을 아껴서 1402 임상에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뮤노반트는 높은 가격에 그래서 M&A를 시키는 것이 목표다. 그래서 허가 미신청을 했다. 1401로. 그래서 한올바이오 파마는 1401에 일본, 호주, 중국, 유럽 등 판권을 계약해 판매 목표가 목적이다. 그러니까 1401을 바토클리맙을 했는데 MG 상업화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1402에다가 돈을 투입해서 지금 임상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임상 비용이 많이 드니까 높은 가격으로 이제 이뮤노반트는 M&A를 하고 싶은 건데, 한올바이오 파마 입장에서는 1401의 상업화를 안 하다 보니까 로열티나 마일스톤 수치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1401을 일본이나 호주나 중국이나 북유럽 등의 판권 계약을 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묻혀진 안구건조증 있죠? 이 기업 가치는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 주가의 0%다. 그러니까 밑좌 본전이다. 탄판업 세트도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인데, 눈물량 증가, 셔머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눈물량 증가를 지표로 26년 하반기에 임상 3상 결과 확보될 예정이다. 제 생각에는 27년 상반기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좀 회사 입장에서 좀 빨리 시점을 얘기를 한 거고, 27년 상반기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 3상 결과 확보될 예정인데, 이거는
사실 안구조정 치료제 얘는 거의 기업가치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공하면 대박이죠. 성공하면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고, 성공하면 대박인데 임상 3상 결과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내후년 상반기로 볼게요. 저는 노바티스도 지난해 자이드라를 바슈롬에 25억 달러에 매각했다. 그러니까 25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3조 원 좀 안 되죠. 그죠? 꽤 높은 가치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류마티스 3상 발표 가장 기대 요인 26년 상반기 류마티스 3상 발표가 가장 기대 요인이다. 아즈넥스에선 현재 MG나 CIDP만으로 분기 매출 1조 원 돌파 및 시가총액 56조 원 56조 원입니다. 56조 원. 한올바이오파마 시가총액이 지금 1조 6천억 1조 6천억인데 MG랑 CIDP만으로 56조 원이래요. 암젠의 태페자 부작용 높은데도 TED에서 2조 원 매출. 그러니까 태페자가 부작용, 청력 소실 부작용이 있잖아요. 그래도 TED로 2조 원 매출이라는 겁니다. 동사는 한올바이오파마는 비브가르트보다 높은 약가. 왜냐하면 더 많은 개발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걸 거예요. 그 다음에 환자 수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MG랑 CIDP가 커버하는 환자 수에 비해서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커버하는 질환의 환자 수가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이나 최근 존슨앤존슨이 니포칼리맙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을 철회했어요. 왜요? 유효성이 부족해서. 왜요? 알부민 증가라는 부작용 때문에 용량을 많이 투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존슨앤존슨 니포칼리맙은 임상을 철회를 했고요. 그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다스28 CRP 점수, 그러니까 총 28개의 질문을 내서 질환 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CRP 점수 개선 경향성을 확인했다. 그러니까 용량을 조금만 넣었음에도 이런 개선 점수 개선이 경향성이 확인이 됐다. 이 말은 용량을 늘리면 더 가능성이 있다. P값이 좀 높았죠. 22.8%. 그렇기 때문에 특히 ACPA 과발현 환자, 그러니까 ACPA 양성입니다. CCP, 그러니까 ACPA 양성인 과발현 환자에게서 효과가 확인돼서 140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MG랑 CIDP만으로 아제넥스는 시가총액이 56조 원이다. 근데 여 안에는 이제 다른 질환들 임상 진행하고 있는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녹아져 있는 시가총액일 거고, 아무튼 56조 원인데 태페자도 TED도 이제 부작용 이슈에도 불구하고 연 2조 원 매출이 또 있고요. 그리고 존슨앤존슨 니포칼리맙은 부작용 때문에 용량을 조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경향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IMV D1402로 고용량으로 막 때리면 성공하지 않겠냐라는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이제 타임라인이고요. 이거 보시면 비브가르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비브가르트. 이게 지금 MG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비브가르트가. 그래서 지금 1402로 MG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GMG에 한해서 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좋아야 비브가르트를 먹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이슈 때문에 1401을 지금 신약 허가 승인 신청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비브가르트가 워낙 시장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 CIDP 같은 경우는 비브가르트 허가가 완료가 됐습니다. 1402는 이제 2028년 경에 이제 임상 탑라인 결과 발표가 예상이 되고요. 이 또한 아마 1401로 지금 최근에 유지 임상, 엊그제 제가 영상 찍었었죠. 그죠? 예, 그 엊그제 찍은 영상 참고해 보시면 돼요. 저용량 장기 유지 데이터를 보려고 좀 하고 있는데, 과연 바토클리맙으로도 상업화를 그 전에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근데 아이메로프로바트가 이제 1402가 2028년 탑라인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아마 1401로 CIDP가 출시가 안 되고 1402로 출시될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TED 바토클리맙 같은 경우는 지금 시기가 이제 2025년 하반기죠. 하반기에 이제 탑라인 결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브가르트는 26년 하반기, 그러니까 1년 정도 차이가 나죠.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루푸스 같은 경우는 1402는 2026년 초기 탑라인, 그러니까 POC니까 Proof of Concept,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임상 이상 결과 발표고요. 비브가르트도 이제 POC 결과가 이제 나오는데 올해 하반기로 나와 있네요. 만약에 여기서 성공을 하면 여기도 성공 확률이 높아지겠죠.
다음에 ITP나 마이오시스티스나 SSC나 이 정도는 이제 비브가르트가 하고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뮤노반트밖에 없죠. 그죠? 예. GD나 RA나 쇼그렌이나 뭐 존슨앤존슨도 있지만 여기선 좀 빠졌고요. 비브가르트와의 비교기 때문에 빠졌고요. 시기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D 같은 경우는 27년 내 탑라인 결과 발표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D2T RA 같은 경우는 오픈라벨 16조이기 때문에 2026년 상반기 결과가 발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쇼그렌 같은 경우는 2028년 발표니까요. 데이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 본격적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바토클리맙 1401 그레이브스병 초록 공개 완료. TED 데이터 공개는 임박됐다. 올해 하반기 바토클리맙의 성능 확인을 통한 향후 상업화 전략을 결정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다. 상업화 전략. 바토클리맙의 성능 확인을 통한 상업화 전략을 하는 분기점. 그레이브스병과 TED 임상이 진행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아직 상업화 전략을 결정한다는 얘기는 상업화를 검토하고 있는 게 맞는 거고요. TED 갑상선 질환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해요. 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 데이터다. 그 다음에 바토클리맙 9월 4일에 바토클리맙 GD POC 개념 임상 EA상 초록이 공개되었다. 특히 주목이 필요한 데이터는 무약물 관해 데이터. 그러니까 약물을 넣지 않고 6개월 동안 과연 환자에게 임상에 참여했던 환자들에게 임상 투약을 다 완료된 후에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은 약물을 안 넣어본 거예요. 그래서 무약물 관해라고 하는데 GD 표준 치료제인 항갑상선제 ATD인데 뭐 잘못 나온 것 같아요. ATD 복약 없이 T3, T4 수치가 정상화된 환자 비율을 측정했다. T3, T4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정상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ATD는 갑상선 호르몬 합성 억제 약물로 주로 GD 1차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자가면역 항체의 갑상선 자극 자체를 차단하지 못하고 T3 및 T4 생성만 억제한다. 즉 ATD는 복용 중단 시에 T3, T4 수치 개선 보아야 GD 근본적인 원인인 자가면역 항체 갑상선 자극 감소했음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GD의 1차 치료제로 활용이 되는데 갑상선 자극 자체는 차단하지 못하고 이 호르몬만 조절하는 호르몬만. 그러니까 근원적인 치료 없이 부차적인 것만 조절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갑상선 자극은 누군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 T3, T4가 막 올라가는데 이 갑상선 ATD라는 약물이 T3, T4를 억지로 막 낮춰요. 근데 자극은 누가 막 해요. 자극은 누가 막 하고. 그런데 T3, T4는 그럼 계속 생성돼야 되는데 ATD가 자꾸 이 ATD를 T3, T4 생성을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자극 자체를 없앴기 때문에 ATD를 끊으면 얘가 계속 자극되면 T3, T4가 계속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근원적인 치료제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ATD 복용을 중단했을 때 T3, T4 수치 개선이 보여야 되는데 ATD가 잘 드는 사람은 T3, T4 수치 개선이 돼서 약이 잘 들어요. 근데 일부 환자들 약 33만여 명의 환자들은 ATD를 복용을 중단하면 다시 T3, T4가 막 올라가요. 왜? 갑상선이 자꾸 자극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갑상선 자극 자체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 그게 지금 한올바이오파마가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이거는 내용인데 임상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 결과 비교 이것도 좀 이따가 아마 표로 나오는 것 같아요. 뒤에 제가 먼저 읽어봤는데 뒤에 표로 나오는 것 같으니까 표를 한번 통해서 볼게요. 그래프가 나옵니다. 초록에 따르면 바토클리맙 치료 종료 시점인 24주 차에 72%의 환자 약 25명 중에 18명이 T3, T4 정상화 관해에 도달을 했고 그중 절반이 이상인 10명은 ATD를 완전히 중단하고도 관해 상태를 유지했다. 이런 긍정적 효과는 TRAB, 트랩, 항갑상선 호르몬 수용체 항체입니다. 수치 개선의 영향이다. 고용량 투여 종료 시점인 12주 차에 트랩은 기저 대비 74% 감소. 그러니까 680mg을 투여했을 때 12주 차에 그 항체 수준이 74%를 감소했다. 그리고 트랩 음성 전환이 20%, 전체 투여 종료 시점인 24주 차에는 각각 70%와 12%를 달성했다. 이는 항 FcRn이 IgG 일종인 TRAB를 효과적으로 억제를 해서 T3, T4 정상화를 넘어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개선할 수 있는 임상적 근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트랩이라는 얘가 갑상선을 막 공격을 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T3, T4가 올라가요. 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레이브스병에 걸리는 건데, 항 FcRn이라는 얘가 IgG의 일종인 TRAB 자체를 하죠. 그러니까 항 FcRn이 IgG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TRAB라는 항체가 IgG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FcRn을 투여하면 IgG가 줄는데 그 IgG의 일종인 TRAB가 줄겠죠? TRAB가 줄니까 갑상선 자극을 덜 하겠죠? 갑상선 자극을 덜 하니까 호르몬이 덜 생성되겠죠? 그럼 이 T3, T4 항체가 T3, T4 호르몬이 높아졌던 게 다시 정상 범위로 내려온다. 그게 이제 갑상선 호르몬 그 GD 치료의 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12주차에 POC 임상 무약물 관해 지표인데 12주차 680ml 넣었을 때는 60%, 그 다음에 용량을 좀 줄였을 때는 40%고요. IgG 감소율 기준 분류를 하면 70% 이상은 60%, 70% 미만은 23%. 이게 왜 기준을 70이라고 한다 그랬죠? 예, 경쟁 약물들이 거의 70% 미만입니다. 경쟁 약물들의 IgG 감소 농도가 70% 미만이기 때문에 70% 이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바토클리맙, 이뮤노반트 1402, 아이메로 프루바트 같은 경우는 70% 이상이 감소되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사 대비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POC 2회 이상 효능 관련 결과인데요. 이거는 뭐 2주차, 12주차, 24주차니까 이 도표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봤던 거죠. 트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임상 진행기간 별 효능 결과를 비교하면 항 FcRn 효과는 더 명확하다. 기준선 대비 TRAB 감소는 곧 FcRn에 의해 IgG 계열 자가면역 항체가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있으면, 이게 아까 IgG 계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FcRn 때문에 IgG 계열인 TRAB가 효과적으로 억제되고 있음을 뜻하는데, TRAB 감소랑 T3, T4 정상화가 동일한 추세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TRAB가 T3, T4를 호르몬의 수치를 올리는데 TRAB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TRAB가 높으면 T3, T4 호르몬도 높아지고 TRAB가 떨어지면 T3, T4 호르몬도 떨어지는 이런 비례적인 역할이 있다. 이 말입니다. 고용량만 투여한 12주차의 개선 정도가 큰 것으로 보아. 고용량만 투여한 12주차. 고용량만 투여한 12주차의 개선 정도가 큰 것. 그러니까 저용량보다 고용량 투여했을 때 개선 정도가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다른 경쟁사들은 이걸 못한다는 겁니다. 고용량으로 투여를 바토클리맙이랑 이뮤노반트밖에 못하기 때문에 12주차의 정도가 큰 것을 보아서, 이 말은 고용량을 딱 때려서 환자들에게 빠른 IgG 감소와 딥한 IgG 감소를 보여주면 개선 정도가 더 높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아서 용량 의존적으로 TRAB가 감소하고, 고용량이니까 많이 감소했으니까 용량이 의존적으로 비례해서 TRAB가 감소하고, T3, T4 호르몬도 정상화도 TRAB 감소해서 비례해서 T3, T4 정상화도 이루어졌다. 추가로 확인 가능한 특징은 바토클리맙 치료 중단 후 24주 이후인 48주 차에도 80%의 환자가 T3, T4 정상 수준에 머무르면서 장기간 치료 유지 및 관해 효과가 확인되었다.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투여를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환자들 중에 ATD를 처음에 복용한 환자들이 ATD를 잘 들었어. 그러면 오케이, 너는 이걸로 끝. 근데 ATD가 안 들었어. ATD가 안 드는 환자들은 이제 다른 치료 방법이 수술이나 방사선요법을 해야 되는데, 되게 비호감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죠? 그래서 뭔가 다른 추가적인 약물이 필요한데 대체 가능한 약물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 환자들은, ATD에 불응한 이 환자들은 이제 약물이 없어요. 그러면은 의기소침해 있겠죠. 치료제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뮤노반트가 이번에 만든 겁니다. 한올바이오파마가 바토클리맙으로 그럼 이거 한번 넣어봐 그랬더니 항갑상선 T3, T4 이 호르몬 수치가 확 떨어지면서 정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ATD 안 드는 환자들 약물이 없었는데 바토클리맙이 이걸 해줬네? 치료 효과는 좋아. 고용량 투여했더니 남들은 못하는, 경쟁사는 못하는 고용량 투여했더니 확 이제 TRAB가 낮아지면서 T3, T4도 같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치료가 좀 됐나 하고 약물을 안 넣어본 거예요. 이 약물이 얼마나 유지가 되지 하고 24주간 약물을 안 넣어본 겁니다. 약물을 안 넣어봤는데
24주 동안 이 80%의 환자가 약물을 안 넣어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약물 안 넣어도 되니까 유지 효과가 이제 적용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제 ATD로 안 드는 환자들에게도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수한 효능 데이터는 바토클리마브에서만 한정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 현재 1402도 GD 적응증의 등록 임상 2비상 2개, 고용량 52주와 고용량 및 저용량 26주를 같이 동시에 진행 중으로 27년 내 탑라인이 발표가 된다. 높은 IgG 감소율과 바토클리마 부작용을 추가 개선한 1402 잠재력을 고려할 시에 IMVT-1402 최초 승인 적응증이자 1차 치료제 베스트 인 클래스 전망한다. 그 1차 치료제라는 말이 조금 이제 잘 봐야 되는데 1차 치료제라 그래서 이 ATD를 생략하고 1402부터 넣느냐 그건 아닙니다. 1차 치료제라는 거는 이제 불응성 GD, 그러니까 ATD를 들지 않는 GD 환자에 대해서 1차 치료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ATD 생략하고 이걸로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그레이브스병이 의심이 돼요. 그럼 우리 바토클리맙, 이뮤노반트 1402, 아이메로푸르바트 먼저 넣읍시다. 안 됩니다. ATD 먼저 먹어보세요 한 다음에 ATD가 안 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추가 분석 결과는 포스터로 발표가 되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GD뿐만 아니라 시장성이 확보된 적응증인 TED, 등록 임상, 3상, GO1, 탑라인 발표가 연내에 예정돼 있다. 개발 단계 경쟁 약물인 알제넥스 비브가르트 PFS 제형의 TED 3상 결과는 26년 하반기 1년 늦죠. 비브가르트 PFS 결과와 무관하게 상업화 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을 평가한다. 그러니까 비브가르트는 1년 늦으니까 갑상선 TED, 갑상선 암병증에 대해서 바토클리맙은 얘네랑 무관하게, 얘네 결과 나오기 전이니까 얘네랑 무관하게 상업화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가능할 수도 있다. 가능성입니다. TED 적응증으로 FDA 승인받은 암제네 테페자, 많이 얘기했죠 제가. IGF-1R 정맥투여 제형입니다. IV 제형이고요. 심하면 영구 청력 손실에 이르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뭐 비율이 많이 높진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낮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구 청력 손실이 있어서 약물 안정성 측면 미충족 수요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테페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약 한 1년에 2조 원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위에서 2조 원 나온다고 했는데 많이 늘지가 않아요. 여기서 좀 정체 구간입니다. 테페자 같은 경우는 바토클리맙은 임상 이상에서 소수 환자에게 용량 의존적 고콜레스테롤 혈증, LDL 상승, 알부민 저하가 발견이 됐는데 대부분 무증상이었고요. 스타틴이라는 콜레스테롤 조절 약물 병용요법으로 조절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영구 청력 손실이라는 테페자의 부작용에 비해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고요. 비교적 리스크가 적죠. 적은 부작용으로 장기 투여 환자에게는 좀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장기 투여한 사람이면, 장기 투여 환자는 지금 많이 투여하면 테페자 같은 경우는 이 청력이 없어져요. 청력이. 근데 장기 투여 환자들은 이제 하놀바이오파마 거 바토클리맙을 넣으면 콜레스테롤이 상승은 할 수 있지만 스타틴으로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청력 손실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IV 투여와 SC 투여의 편의성 차이도 약물 주요 선택 요인이다. 그러니까 여기 정맥 투여니까 짚고 넘어갈게요. 정맥 투여니까 환홀은 피하 주사 제경, 자가 투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3상 개요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거는 비교 결과인데 이거 한번 볼까요? 기전이 다르죠. IGF-1R과 항 FcRn의 차이고요. 이거는 이제 3주에 한 번 넣는 약이고요. 얘는 이제 주마다 넣는 약인데 얘네는 2회 이상을 넣다가 환자에게 몇 명 투여를 못하고 부작용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이슈가 나와버려가지고 자발적으로 임상을 중단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표가 그렇게 많은 환자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나온 지표들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셔야 되고, 여기 안구 돌출 개선 정도, 프롭토시스 개선이 얘는 83%, 얘는 43%인데 중간에 아마 투약을 중단했기 때문에 중간에 잰 거라서 사실 그렇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닙니다. 43%. 이 83%가 차이가 많이 나서 얘는 왜 이렇게 효과가 없어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장기 데이터, 이번에 연말에 나온 장기 데이터를 까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6주밖에 안 넣었어요. 2주랑 4주, 6주밖에 안 넣었어요. 6주차.
2주 고용량 때리고 4주 저용량 때린 거가 지금 이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준히 투약하면 더 줄어들겠죠, 그죠? 캐스 개선 0 또는 1 이건 지표인데요. 2점 이상 개선 57%, 0 또는 1 달성이 59%라는 겁니다. 복시 개선 68%, 67% 이건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자가항체 변화, 얘는 자가항체 직접 못해요. 얘는 자가항체를 직접 그러니까 얘네도 똑같아요. 이 IGF-1R의 기전이 이 TRAB를 그러니까 갑상선을 누가 막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이 TRAB라는 얘가 갑상선을 자극을 해요. TRAB가 갑상선을 자극을 하는데 그러면 아까 T3, T4도 올라갔잖아요. 이 IGF-1R이라는 게 막 생겨요. 여기서 이 IGF-1R. 그래서 얘네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 태페자 같은 경우는 이 2차적인 부차적인 요소인 얘네를 제거를 하는 거고요. 바토클리맙은 근본 원인인 IgG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근본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태페자 임상 3상과 바토클리맙 임상 2A상을 비교를 하면 바토클리맙의 강점을 확인할 수 있다. 24주에 8회 투여한 태페자가 안구 돌출 및 CAS 개선 지표가 우세하다. 그러나 얘네는 많이 넣었잖아요, 그죠? 그러나 디플로피아, 복시, 물체가 2개로 보이는 현상에서는 바토클리맙이 6주밖에 안 넣었는데 6회밖에 안 넣었잖아요, 그죠? 투여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개선 정도를 달성하며 시각 기능 개선에 잠재력을 입증하였다. 바토클리맙의 안구 돌출 개선 비중이 낮게 나온 것은 투약 기간과 기전의 차이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안구 돌출 개선이 왜 이렇게 점수가 낮았냐, 그러니까 왜 태페자가 더 좋았냐라는 거는 기간이랑 기전의 차이. 기간은 짧게밖에 못 넣었고요. 부작용이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발견되는 바람에 못 넣었고요. 기전도 차이가 좀 있다. TED 환자에서 과발현되는 이 트랩이라는 항체가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를 자극하면 IGF-1R이라는 거에 의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항체가 이 수용체를 자극하면 IGF-1R이라는 게 공동 발현이 되고요. 얘네 때문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안구 조직이 염증 때문에 붓고요. 섬유화 딱딱해지고요. 굳어버리고요. 유발해서 안구가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안에 염증이 생기니까 부피가 커지겠죠. 눈 안에. 염증 때문에 부피가 커지니까 눈이 돌출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복시 등의 TED 증상을 유발한다. 태페자 같은 경우는 이 중에 IGF-1R 얘네 이 염증을 나오게 하는 얘네 IGF-1R을 차단해서 염증 반응을 빠르게 차단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니까 바토클리맙 같은 경우는 염증 자체를 발현시키는 IGF-1R을 타겟하진 않아서 염증이 나오게 하는 시간을 태페자보다는 좀 더디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페자는 얘는 염증을 나오게 하는 얘를 다이렉트로 타겟을 하기 때문에 염증이 줄어드니까 훨씬 빠르게 그 효능이 나타날 수 있고요. 바토클리맙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 트랩을 차단하니까 이 염증 차단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겁니다. 한 단계 거쳐야 염증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더 근본적인 치료제긴 하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밑에 읽어볼게요. 반면 바토클리맙은 이 근본적인 이 항체 자체를 포함한 자가항체를 직접 억제해서 TED의 염증 반응의 도화선을 제거하는 차별화된 방법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치료제다. 전신의 트랩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낮추기 때문에 체내 자가항체 부담이 감소해서 GD를 포함한 자가면역 질환의 장기 재발 리스크가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투약 시기가 길어질수록 증상 추가 개선의 여지가 존재한다. 얘네는 천천히 발현되는 거니까. 증상이 천천히 개선되는 거니까 장기적인 여지가 존재하고요. 워낙 근본적인 치료제다 보니까 사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태페자 같은 경우는 이 IGF-1R을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이 누군가는 항체를 계속 자극하고 있는데 얘네만 자꾸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얘들은 계속 자극되고 있는데 얘네만 자꾸 차단되니까 증상은 빠르게 나타날 수 있어도 계속된 증상이 동반이 되는 거죠. 얘네 근본적인 게 자체가 자극이 없으니까. 근데 한올은 얘네를 타깃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얘네가 자꾸 없어지고 그럼 당연히 얘네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더 근본적인 치료제가 되는 거죠.
좀 지저분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 이번 등록 임상 3상의 24주차 데이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4주차 장기 데이터가 처음 나오는 겁니다. 안정성 측면에서도 바토클리맙이 우세하다. 태폐자의 영구적 청각 손상 리스크 대비 바토클리맙 일시적 LDL 상승 및 알부민 감소는 추가 약물 병용, 그러니까 스타틴 추가 약물 병용이나 바토클리맙 중단을 하면 다시 자연적으로 정상화가 됩니다. 태폐자 같은 경우는 약을 중단한다 그래서 청력 소실이 다시 돌아오냐? 그거는 가능성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 TED 성능 개선이 좋더라도 영구적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태폐자는 장기 투약이 필요한 환자에게 바토클리맙이라는 게 더욱 안정적으로 유의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태폐자는 20년 1월 최초 TED 치료제 승인 후 2년 차인 21년에 16억 달을 판매하면서 블록버스터를 등극을 했고요. 24년에만 19억 8천 달러가 판매가 되었고 30년까지 26억 달러 매출 성장이 전망이 되는데 사실 얘네는 부작용 때문에 지금 매출이 살짝 정체기에 접어들었다. TED 시장은 여전히 우상향 중인데 태폐자 대비 안정성 우위인 바토클리맙의 시장 진입 시 높은 성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바토클리맙의 신약 승인 신청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1402 부작용 없는 아이메로 프루바트는 26년 초부터 상업화 등록 임상 결과로 이어진다. 바토클리맙이 GMG, GED, TED에서 경쟁사 대비 우세한 결과를 잇따라 입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이메로 프루바트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하고 있다. 아이메로는 류마티스 관절염, 그레이브스병, 쇼그렌 등 글로벌 경쟁사가 지속적으로 실패한 적응증, GMG, CIDP, CLE 등 총 6개 적응증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고요. 26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당 적응증 임상 3상 탑라인 결과가 공개될 예정인데 바토클리맙 상업화가 다소 지연됨에 따라서 상업화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는 아이메로의 임상 결과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얘네는 임상 성공한 바로 상업화죠. 그죠? RA나 GD, 쇼그렌, 로프스 등 항 FcRn 기전 퍼스트 인 클래스를 노릴 수 있는 적응증 결과에 주목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반응이 하나도 안 돼 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기대하는 사람은 지금 사라 이겁니다. 지금 너무 낮다 주가가. 자, 밑에를 볼게요. 퍼스트 인 클래스 기대 류마티스 관절염. 자, 류마티스 관절염은 시장 규모와 개발 속도에서 가장 기대가 큰 적응증이다. 올해 연말 임상 2 비상 본격 개시를 했고요. 26년 상반기에 중간 결과 오픈 라벨이니까 금방 나올 수 있어요. 중간 결과 발표가 되고 27년 상반기에 탑라인 공개 및 28년 승인 타임라인이 예상된다. 항 FcRn 기전 중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맙이 RA 개념 임상 2회상을 진행 중이었으나 항 TNF 단독 대비, 그러니까 항 TNF라는 기존 약물이 있어요. 다른 치료제 약물이 있는데 이거 단독 대비 얘네랑 같이 병용요법, 그러니까 항 TNF랑 니포칼리맙이랑 같이 병용했을 때 요법 임상 효과가 달성에 실패하며 개발이 중단했다. 그러니까 1402 기전 퍼스트 인 클래스가 이제 단독으로 임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열 내 첫 번째 치료제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한 치료제로 지금 얘네가 하는 게 1차 치료제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약물을 넣었을 때 그레이브스병이랑 똑같아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약물을 넣었을 때 불응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얘네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응한 환자들은 또 그레이브스병이랑 똑같아요. 불응한 환자들은 약이 더 이상 없어요. 드는 약이. 근데 이제 그거를 이뮤노반트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또 그 한 3-4개 약물을 넣었는데도 불응한 환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이뮤노반트 약물을 넣게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3-4개의 약물이 안 든 환자가 이뮤노반트 건 들어라라는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것도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만큼 리스크가 커요. 대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 그러죠. 미충족 의료 수요에 의한 수익성도 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하면 많은 기대를 받을 수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이 3-4개 약물을 다 넣기 때문에. 하지만 존슨앤존슨 니폰칼리맙이 개념 임상 중에 밑에 나옵니다. 내용이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니포칼리맙은 TNF 치료 불응 RA를 대상으로 단독요법 2A상을 진행을 했어요. 단독으로. 그러니까 니포칼리맙만 넣어본 거예요. 이 불응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1차 지표인 12주차 다스28 CRP 변화에서 위약 대비 통계적 유익성 확보에 실패했다. 항 FcRn 계열 약물 중 가장 낮은 수준의 IgG 감소율을 가짐에 따라. 그러니까 항 FcRn 계열 중에서 항체를 가장 제거를 못하니까 그만큼 효능이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IgG 및 ACPA 감소 정도가 부족한 것이 주 이유로 판단한다. 이 ACPA라는 얘도 항체거든요. 얘도 항체예요. 얘도 항체인데 IgG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감소율, 항체 감소율이 높아야 효능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니포칼리맙은 항체 감소율이 낮은 수준이니까 이 ACPA 감소 정도가 부족한 겁니다. 그걸 주 이유로 판단을 한다. 반면 1402 같은 경우는 바토칼리맙을 통해 니포칼리맙 대비 10% 이상 높은 IgG 감소율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CRP 등 유효성 확인 시 동사는 아제넥스만큼의 시가총액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게 니포칼리맙은 IgG 감소율이 낮아서 효능이 없었지만 바토칼리맙을 통해서 우리가 바토칼리맙과 1402는 같은 항체 감소율 정도를 비슷한 항체 감소율 정도를 보이기 때문에 바토칼리맙을 통해서 우리가 1402도 항체 감소율이 니포칼리맙 대비 10% 정도 높다는 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 ACPA 감소도 많이 일어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예상이 되고 그러면 이 다스 28 CRP 점수도 유의미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시가총액도 알제넥스만큼 가능하다. 그만큼 류마티스 질환 시장이 크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항체 감소율 비교 정도거든요. 존슨앤존슨은 61에서 64, 아제넥스는 60에서 72, 60% 후반대로 보면 되고요. 유시비는 변동폭이 크죠. 얘네는 좀 이제 버리고 이뮤노반트는 80%까지 가능합니다. 최소 74에서. 그러니까 가장 높은 항체 감소율을 보이고 있어서 류마티스, 이 난치성 류마티스, difficult to treat, difficult to therapy, 뭐 아무튼 difficult to therapy, 이 불응성 류마티스 시장에 대해서 훨씬 가능성이 높다 이 말입니다. 보이죠? 이 최소 두세 개 생물학적 또는 항류마티스 약물 치료에도 불응한 환자를 D2T-RA라고 이제 개념을 딱 세웠고요. 개념을 세웠고 환자 수 120명 정도로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그 지난번에 표로도 봤었고요. 많이 봤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GMG 치료제 MG-ADL 개선 비교 여기까지가 한올이고요. 한올 점수가 객관적인 점수는 훨씬 높죠.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4.7, 뭐 UCB 낮고 알제넥스 4.6. 그러니까 이 340mg 저용량으로 이 4.7과 4.6 알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이나 이 바토클리맙 저용량이나 다 4.7, 4.6 수준인데 고용량으로 때려 넣었을 때 680ml 보이시죠? 680ml 때려 넣었을 때 5.6이에요. 그러니까 얘네 고용량으로 훨씬 효능적이다,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딥한 IgG는 곧 좋은 효능을 나타낸다 라는 이 뭐라 그러죠? 이 과학적 근거가 점점 증명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C5 보채 단백질 억제는 사실 뭐 리제네론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있지만 수준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FcRN에 대해서 사실 기대가 크다. FcRN 저해제가 기대가 크다. 이 항 FcRN이. 자, 그 다음에 MG-ADL 반응률 MSE 지표. MSE는 이제 중증 근무력증에서 거의 정상인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MSE라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 340mg에서는 MSE가 31%, 이 회색깔이 MSE거든요. MSE가 31%. 그 다음에 고용량 680에서는 42%입니다. 존슨앤존슨은 31%. 비슷하죠? 저용량이랑. 한올바이오 저용량이나 존슨앤존슨이나 비슷합니다. 아제넥스는 40%인데 이 40%가 사실 이 41%랑 그럼 바토클리맙 고용량이랑 아제넥스 비보가르트랑 이 40% 비슷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기준이 달라요. 기준 자체가 얘네는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6주 기준으로 따지면 6주 동안 MSE라는 지표가 단 한 번이라도 달성하면 우리 달성했습니다라고 수치에 넣은 거예요. 근데 얘네 이뮤노반트 같은 경우는 이 MSE가 6주 연속으로 단 한 번이라도 탈락하면 MSE가 아니라고 탈락을 해버리면 얘네는 여기 안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만 같다 그래서 퍼센트만 같다 그래서 얘네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쟁력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잘 아시는 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MSE 지표가 알제넥스는 6주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정상 수준이 됐으면 포함을 시킨 거고요. 이뮤노반트는 6주 내내 연속으로 단 한 번이라도 이탈을 했으면 포함 안 시킨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훨씬 유능하죠. 그죠? 더 엄격한 잣대를 잰 겁니다. 이거는 글로벌 임상 3상 비교인데 한번 봐보세요. 여기는 뭐
쭉 봐보시면 되겠네요. 비브가르타 알제넥스 해서 뭐 MG, ADL 개선 지표 이건 표로 나타낸 거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 항 FcRN 니포칼리맙 및 로자놀릭시주맙 글로벌 임상 3상 비교인데 이것도 한번 보세요. 비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C5 단백질 억제랑 GMG 임상 비교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C5 억제 단백질끼리 돼 있는 거니까 이거는 자기들끼리 보라고 하시면 되고요. 바토클리마 BA 이거 지표도 한번 보죠. 이것도 70%로 나눴죠, 그죠? 70%로 나눴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똑같은 내용이 또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자, 주요 이벤트입니다. 아제넥스 주요 이벤트인데요. 일단은 올해 하반기 비브가르트 CIDP 이거 다 지난 내용이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가 추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저희가 어떤 단계냐면 지금 요 단계일 수 있겠네요. SC 미국 GMG 승인. 그 다음에 요 단계가 지금 우리쯤 될 것 같고, 여기 GMG 승인 이쪽일까요? 네, 이쪽일 수도 있겠네요. 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MG랑 CIDP로만 지금 시가총이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한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시간이 필요한 거지. 지금 여기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지금 3, 4년 동안 시가총액이 이렇게 갈 거다. 그러면 언제 사야 돼요? 이때 사야 되나요? 이때 사야 되나요? 이때 사야 되나요? 의미 없어요. 계속 사는 겁니다. 타이밍 보고 어떤 분 지난번에 뭐 기회비용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다른 거 높아지는 거 저점에서 사서 높은 거 많이 먹고 다시 와야지 하시는 분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저는 그게 안 돼서 저는 계속 모으는 겁니다. 계속 모으다 보면 언젠간 제 평단은 요만큼이 돼 있을 거고요. 요만큼이 돼 있을 거고 결국은 이렇게 우상향 돼서 내 수익은 요만큼 늘어날 거다. 주식수가 엄청 많아지겠죠. 여기서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주식수가 많아진 만큼 불어날 때 확 불어나는 겁니다. 그죠? 저는 그걸 노리고 이제 모으는 겁니다. 이거 파이프라인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 FcRN 치료제 개발 현황입니다. 보시면 존슨앤존슨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그죠? 한올도 많긴 하지만 좀 적죠. 아제넥스도 많죠. 그죠? 얘네는 이제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 얘네는 나중에 어딘가 인수합병이 될 겁니다. 인수합병이 되면 여기 있는 모든 걸 할 겁니다. 이제 여기 있는 모든 걸. 지금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임상의 개수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자금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지금 임상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금의 이슈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가 임상을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 전에 팔 겁니다. 그 전에 높은 가격 주고 팔 거예요. 이 기업 확장서까지 다 해서 팔 거니까요. GD 임상 이상 디자인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루프스도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근무력증 삼상 디자인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CIDP 디자인도 보시면 되고 이건 다 어차피 이뮤노반트 그때 표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쇼그렌 증후군도 보시면 되고요. 타겟 환자 수 이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MG랑 CIDP가 나왔죠? 지금 나왔잖아요. 알제넥스가. 이거에 비해 지금 GD 하나만 이만큼입니다. 네, 그레이브스병 무시하지 마라. 제가 엊그제 영상 제목으로 보여드렸죠. 그죠? 그레이브스병 무시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재무제표니까요.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찍고 지난 댓글 달려주신 것 중에 궁금하신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달아드릴게요. 참고로 한올바이오파마 시가총액 얼마나 보시나요? 하고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 저는 뭐 한 20조 이상 보고 있고요. 물론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을 몇 년을 보느냐지만 저는 안 팔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돈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4, 5년 이상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가격대 꾸준히 모아 가시면 나중에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제가 여러분들의 매수 매도를 판단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셔야겠지만 저는 10배거 이상을 보고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판단에 맞게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급하게 올려야 돼서 제가 뭐 다른 영상도 마찬가지지만 편집 이런 것 때문에 머리 아프면 제가 영상을 많이 못 찍어요. 그래서 편집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생짜로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눌러주시는 분들 많아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최신 한올바이오파마 이슈나 관련 관련 내용에 대해서 스터디 같이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다들 실력이 높으세요. 그래서 댓글 통해서도 저도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슈퍼챗 보내주시는 분들, 슈퍼땡스 보내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지금 이렇게 아침부터 대바람부터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도 사실 그런 분들의 힘입어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도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고 오늘도 장이 시작이 됐는데 31,700원이네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한 주도 활기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